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공의 시절이었어요. 한 3년 차쯤 됐을 때였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요때 제가 좀 자신감에 많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잘한다 그러고, 뭐, 좀 우수하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나 진짜 뭐 좀 잘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신감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진료를 보는데 70세 정도 되는 남성분, 할아버지였었는데요. 이분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오셨어요. 배가 아프다라기보다는 그냥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왼쪽 배가 불편하다라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왼쪽이라고 하면은 뭐, 왜냐면 오른쪽은 뭐 담낭도 있고 충수돌기도 있고 해서 긴장을 많이 하는데 왼쪽은 사실 그렇게까지 긴장하진 않거든요. 환자분이 많이 아파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눌러봐도 뭐 이렇게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이는 징후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과거력도 고혈압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스 차가지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울 사운드 같은 것도 괜찮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위장약 드리고 집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환자분이 어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힘드셨냐 그러니까 막 열도 나고요. 뭐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다. 이래가지고 다시 오셨거든요. 그때 진찰을 해봤더니 이때 그 레프트 로얼 쪽 여기에 텐더니스도 있고 리바운드 텐더니스도 있고 환자 열도 나고 좀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응급실 보내가지고 CT를 찍었죠. CT 찍었더니 장천공이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때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괜찮았던 분이 이렇게 장천공이 올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때 CT를 보니까 이분이 계실증이 있었어요. 계실증. 계실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대장 벽 중에 이제 좀 약한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은 이 벽에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환자분 뭐 이런 계실증이 있는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계실 중에 어딘가가 이렇게 뻥 하고 터진 그런 형태의 그 장천공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장천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에 있는 물질들이 다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복막 쪽으로 해서 복막염이 생깁니다. 복막염이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에 빠져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외과 선생님 연락이 돼가지고 수술을 잘 마치고 잘 이제 퇴원을 하시고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때 이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장천공을 이분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 일찍 진단을 더 잘 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요런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요 케이스를 가지고 좀 물어보고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조언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네가 모든 환자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애초에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너의 오만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이제 제가 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 교수님은 거의 뭐 30년 넘게 30년 넘게 이 진찰을 하는데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하는데 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네가 지금 몇 년 했다고 네가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너의 진찰을 믿지 마라. 과도하게 믿지 말라는 얘기겠죠.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뭔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배가 아프다. 이런 증상 굉장히 흔한데 그 흔한 증상을 접근할 때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경우에는
이 전형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전에도 이렇게 개실염이 있었겠죠. 있었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있었으면 이 부분을 누르면 아파하거나 뭐 이런 텐더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증상은 이제 우리가 복막 자극 징후라고 합니다. 복막 자극 증상 그리고 징후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0%까지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 또 드시는 약이 많죠. 약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물 중에서 또 뭐 베타 차단제 또는 뭐 항콜린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약간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피 검사를 해봐도 백혈구가 증가하거나 백혈구가 증가하면 이제 염증이 있구나 하고 바로 처치가 되는데 백혈구가 증가하는 게 좀 억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나 징후뿐만이 아니라 검사 소견에서도 이 노인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진찰 소견을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통이 없어도 천공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이게 이 장천공이 되면 여기를 이제 공기가 셀 거 아니에요? 공기가 새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기 공기가 뜹니다. 이렇게 뜨는 이 프리 에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장천공 이런 거에 징후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앞통이 없어도 이런 프리 에어가 보이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 앞통이 없고 뭐 장음이 정상이고 뭐 이렇다고 해서 이 장천공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심이 될 때는 이 CT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CT. 영상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특히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지연이 되면 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력 평가를 조금 더 잘 해야 되겠죠. 계실증 같은 게 있었으면은 이런 게 좀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까지 뭐 대장 내시경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여기 CT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고 이래서 계실증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미리 좀 알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진찰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드는 그런 기억이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 동기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옛날 동기들 만나면 보통 여러분들은 뭐 어떤 얘기 하시나요? 이게 뭐 그러니까 각자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보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고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옛날 얘기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 하면은 옛날에 뭐 기억에 남는 환자, 옛날에 뭐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얘기, 뭐 이런 것들 계속 똑같은 얘기 그냥 반복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오가는 중에 이런 환자분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제 기억이 완벽하게 좀 맞지는 않아요. 제가 좀 변형하고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공부할 포인트들을 좀 섞어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어큐트 일 루킹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어큐틀리 일 루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환자 많이 아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진찰이 어쨌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어큐틀리 일 루킹해 보이면은 이게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쭉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이 어큐틀리 일 루킹이 감정적인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적인 문제. 제가 최근에도 좀 경험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그 항암 치료를 준비하느라고 뭐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 너무 이 아내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제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왔는데 다 검사 아무 문제 없었고 어큐틀리 일 루킹 했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어큐틀리 일 루킹한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좀 중대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진단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어큐틀리 일 루킹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도 중대한 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언제? 고령의 경우에. 고령의 경우에는 뭐 그냥 어큐틀리 일 루킹 한 거 없어. 그냥 환자 뭐 그냥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냥 조금 아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좀 장천공 같은 그런 거에 거의 직전에도 환자가 뭐 그렇게까지 뭐 불편해하지 않는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큐틀리 일 루킹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파 보이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는 없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라고 하죠. 활력 징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확 오른다든지 맥박이 갑자기 확 오른다든지. 그러니까 그 아픈 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런 활력 징후,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 활력 징후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이 되었는가 이걸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의 그 활동에 있어서 이게 많이 변했느냐 이걸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렇게 잘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지금 뭐 화장실 가는 것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이거는 환자가 많이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좀 중대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 어큐틀리 일 루킹의 대체제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였냐면은요, 좀 케이스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괜찮다가 갑자기 장천공이 됐다? 이게 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게 이분이 그 뭐 배가 불편하고 뭐 이렇게 오셨을 때 저한테 약간 생뚱맞게 본인이 변비가 있는데 선생님 약 주시는 김에 이 변비약도 같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진료를 볼 당시에. 그랬는데 뭐 일단 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 변비라기보다는 일단은 저 변비는 뭐 천천히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배가 불편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저는 약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분이 집에 가시고 나서 그 너무 이제 이 변비 때문에 계속 그 고생을 하시니까 보호자분이 이제 어디서 이제 관장제를 구해다가 이렇게 항문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관장을 하신 거예요. 본인 그 집에서. 관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어떤 용액 같은 거를 갖다가 항문으로 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이걸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우르르 뽑아내는 거죠. 변을 갖다가 뽑아내는 건데 이제 예전에도 변비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변비 때문에 환자가 하도 뭐 관장 한번 해달라 이러니까 보호자분이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관장을 하고 나서 갑자기 아프고 뭐 열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오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관장을 했는데도 뭐 변이 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좀 이상했다 이렇게 얘기는 좀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개실이 있을 때 관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개실이 있으면은 이게 장벽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좀 튀어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이제 그럼 이런 부위는 되게 약한 부위예요. 근데 관장 용액을 너무 빵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여기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그 전에 이미 좀 개실염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관장 용액을 무리하게 이렇게 주입을 한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노인 70세 이상이고 평상시에 변비가 있었고 계실증이 있었고 관장 후에도 별로 뭐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좀 있는 거죠. 시간 경과를 봤을 때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계실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관장을 되도록 하지 말아라. 관장을 하지 말고 그냥 락툴로스를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락툴로스라고 하는 거는 변비약인데 그렇게 자극을 주지 않는 변비약입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먹는 걸로 이걸 쓰지 관장은 되도록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거를 완벽하게 지키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대장 내시경도 안 했고 뭐 CT도 안 했고 하니까 이 계실증이 있는 거 자체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실증 있는 사람한테서 관장하지 말라 그러면은 관장이라고 하는 그 유용한 그 변비 치료의 어떤 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전에 이 CT라든지 뭐 대장 내시경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관장 한번 하려고 막 CT를 찍어요? 그건 좀 약간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아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위험 인자가 있다면 예를 들면은 이제 노인에다가 만성 변비가 있어가지고 계속 관장을 반복적으로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만성 변비가 그 정도까지 심하다는 거는 구조의 이밸류에이션이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장 내시경이나 CT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확인할 겸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약간 위험한 경우가 만성적으로 진통제 드시는 분들, 진통제. 엔세이드라고 하죠, 우리. 뭐 관절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도 요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부정맥도 많이 늘어나고 또 심장 쪽에 스텐트 또 뇌경색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항응고제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출혈 위험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장의 어떤 구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CT라도 찍어보는 게 필요하겠고 또 복부 쪽에 배 쪽에 내가 수술한 적이 있어. 수술의 경력이 있어. 그러면은 뭔가 이 장의 그 주행이라든지 또 유착이 생겨가지고 구조가 좀 뒤틀릴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경우에 이제 장폐색 같은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CT 같은 그런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 관장을 하고 뭔가 이 관장을 했을 때 이제 이 장천공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항문에 가까운 부위의 장이 이제 그 천공이 생기겠죠. 항문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이제 천공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S자 결장 요 부분에 천공이 생기는 그 케이스가 조금씩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천공이라고 하는 환자분들은 외래에선 사실 거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한번 경험을 하면은 아주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때는 제가 전공의 때였으니까 사실은 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였죠. 거의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자신감으로 환자를 봤나 싶은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내가 경험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뭐 자신감 있게 진료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마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지금의 저를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진료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뭐 진료를 보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는 게 좀
적절하게 우리가 크게 문제 없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그리고 뭔가 열린 사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쭉 그냥 그거에 따라서만 생각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있고, 뭐 검사가 있고, 또 뭐 사진 같은 소견이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려고 하면 사실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 갖잖아요. 열린 사고를 갖고 겸손하게 하고 계속 의심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살짝 과잉 진료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다른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혹시 이거 아닐까 그럼 계속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위험 인자가 있고 환자분의 경과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의료비는 그래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인지 편향. 인지의 편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한쪽으로 생각이 되면은 쭉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생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 자신이 경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이 의사가 많고 또 아침 브리핑 시간에 그 환자분들을 같은 자리에서 이제 여러 교수가 리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인지 편향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터럽션 해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혼자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이 자정작용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복통, 배가 아파서 온 환자분 이야기를 좀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늘 새롭게 그리고 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